안녕하십니까.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 리서치 1팀의 김경민 애널리스트입니다. 함께 일하는 권지승 연구원과 디자인콘 2025 참관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2강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강에서는 디자인콘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간단히 말씀드렸고, 요 후원사인 암페놀도 살짝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요 행사에 참여하셨던 그 부스를 정말 만드셨던 리노공업, TSE, 우주일렉트로, 그리고 두산전자 비즈니스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에서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인터뷰했던 기업들 암페놀하고 산미나 그리고 아스테라 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두 이제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고 너무나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물론 더 많은 기업들을 만났지만 이 세 개 기업은 꼭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산타클라라라는 곳에 인텔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인텔 박물관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 인텔이 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인텔 박물관에 갔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텔 실적이 아직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CEO를 역임했던 분, 팻 겔싱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퇴임을 했죠. 퇴임을 하고 지금 이제 인터림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인텔이 어떻게 될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인텔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이제 $20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전혀 그런 조금이라도 좋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텔에 대해서 좀 비관론이 많은 상태였을 때 박물관을 갔는데, 그 박물관 나름 굉장히 좀 볼 게 많았고, 그리고 물론 1968년에 세워진 굉장히 오래된 회사긴 하지만 이런 것들까지 다 잘 보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어떤 그 창업 초기에 그 어려웠던 모습들, 그런 것도 그 당시에는 고통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뭐 서류라던가 이런 것들 잘 보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암페놀은 데이터 이번에 이제 암페놀도 보도자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암페놀은 커넥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한국 단자라던가 아니면 우주일렉트로하고 비슷한 회사고요. 이번에 암페놀은 데이터 센터용 케이블 백플레인을 이제 백플레인 솔루션을 주력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기존 커넥터를 제품군을 확장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신호 전송 거리를 뭐랄까요? 좀 더 다양한 옵션을 주기 위해서 그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 근처에서 연결하는 걸 저희가 리얼 패키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 패키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 패키지라는 게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 그 TSMC 실적 발표에서, 그러니까 대만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인 TSMC 실적 발표에서도 코 패키지 관련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TSMC 실적 발표 때 그 내용을 듣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 암페놀 발표나 아니면 부스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 장비나 이런 분야에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400기가 bps 또는 800기가 bps를 뛰어넘어서 1.6T가 가능한 그런 기술을 선보였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냉각 솔루션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대부분 이제 공냉식이라고 하는 에어 쿨링이 많은데 액체 냉각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케이블 꽂을 때 누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퀴드 쿨링 관련된 회사 중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다른 전시회에서 그 발표할 때 보면은 이 케이블에 정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 이런 거를 그 CEO인 찰스 리앙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역시 암페놀도 케이블 자체가 센서 역할을 하면서 액체 누수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그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그 초고속 전송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게 PCI 스몰리 제너레이션 6, 제너레이션 4, 제너레이션 5인데, 이제 그 PCI 제너레이션 7의 표준의 이전을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도 나온다 해서 뭔가 굉장히 세상을 앞서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제가 앞에 암페놀 말씀드리면서 그 코어 패키지라는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TSMC가 실적 발표할 때도 코어 패키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TSM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코어 패키지드 테크놀로지라는 거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영어로 된 자료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지만 앞으로 점점 많은 그 반도체 밸류체인이나 아니면 다른 밸류체인에서 코어 패키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기 TSMC 홈페이지 보면 크게 영어로 된 두 개의 단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락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에서 광학 연결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광학 연결을 하면 고속 데이터 전송 또는 저전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새롭게 나오는 용어가 실리콘 포토닉스인데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서 이제 TSMC,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도 이 대안 기술 중에 하나인데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점점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어 패키지 기술, 코어 패키지 옵틱스 기술을 쓰면 나중에 초당 50테라바이트 이상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TSMC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그 TSMC 홈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 내용이 조금 더 길고 중간에 뭐 65 나노미터 또는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TSMC는 65 나노미터로 실리콘 포토닉스 공정을 구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TSMC 측에서는 이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리콘 포토닉스와 고성능 컴퓨팅을 통합하는 3D 적층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TSMC의 독자적인 기술을 구현을 하면 기술이 구현되면 고속 데이터 통신 그리고 저전력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TSMC가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샘플 단계에서 초당 200기가바이트의 광신호가 이제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수율은 그 3D 적층 패키징에서 99% 이상 달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은 대량 생산으로 인한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이 홈페이지 상으로 보면은 2025년 하반기에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그냥 매스 프로덕션 이런 게 아니라 expected to라고 하죠. 그래서 예상이 된다, 기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TSMC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코어 패키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컨퍼런스 콜 자체는 앞부분에서 매니지먼트 코멘트가 있는데 그때 나오진 않았고요. 그 뒷부분에 애널리스트 Q&A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응답 세션에서 애널리스트 중에 찰리 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 7월에 세미콘 웨스트에서도 발표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코어 패키지라고 하면서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 CPU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CPU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TSMC 홈페이지 보시면 지금 TSMC가 현재 대량 생산 가능한 상태고 2025년 하반기부터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대량 생산이 이제 기대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이 컨퍼런스 콜은 1월 중순에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그 답변은 홈페이지만큼 아주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그 매니지먼트의 답변을 보면은 현재 우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뭔가 하고 있다 해서 we are working on it 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결과도 좋다 해서 good result라고 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3D 스태킹 쪽의 수율이 99%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을 그냥 압축해서 good result라고 얘기한 것 같고 다만 TSMC가 IR 자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however 그러나 굉장히 큰 대량 생산은 그러니까 대량 매출이 나올 정도의 생산 얘기하는 그 빅 볼륨은 올해는 안 될 거다. 그래서 I don't think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마도 뭔가 매출이나 실적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려면 1년 또는 1.5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표현해서 wait for one or
half year, 1.5 year라고 표현을 했고, 네, 그렇게 되면은 contribution 또는 volume production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1년이나 1.5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는 TSMC가 실적 발표 때 이 코 패키지드 옵틱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활발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약간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문장 보시면 초기의 결과는 되게 좋다. Initial results는 quite good 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객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해서 customers are quite happy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기대감을 실어주진 않지만 어찌됐든 TSMC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원래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런 CPU, 코 패키지드 옵틱스 기술 관련하면 그럼 수혜주는 TSMC겠구나. 그러면 한국에서 혹시 TSMC랑 이걸 같이 개발하는 회사가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디자인콘 다녀오면서 TSMC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밸류체인 안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암페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암페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암페놀이 언급했던 코 패키지드 옵틱스 기술 중에 TSMC의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TSMC의 4분기 실적 발표 때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걸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새로 소개해드릴 미국 기업은 산미나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산미나는 아직 한국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산미나는 EMS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EMS라고 하면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의 증시에서 이미 알려진 EMS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많이 알려진 이제 외국 EMS 회사들 말씀드리면 대만의 혼하이 프리시전이나, 보통 이제 팍스콘이라고 저희가 많이 하죠. 혼하이 프리시전이나 아니면 대만의 퀀타 컴퓨터 이런 회사들, 또는 위윈 또는 와이윈이라고 불리는 W가 2개 들어간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서버 시장의 EMS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 사실 대만이나 중국에 이런 EMS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EMS 시장 점유율 자료를 보면 1위서부터 20위 사이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만 회사 또는 중국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북미권에도 이런 EMS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북미권의 EMS 회사들 중에 이런 산미나라는 회사도 있고, 캐나다의 셀레스티카라는 회사도 있고, 그 외에 플렉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애플의 EMS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자빌이라고 하는 JABI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EMS라고 하면 전자제품 제조, 조립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뭔가 대만이나 중국에 많겠지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고, 실제 사실입니다만 북미에도 이런 큰 전자제품 제조, 조립 회사들이 있습니다. 산미나 같은 경우는 통신 네트워크 분야,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 그리고 산업 그 IoT, 의료기기, 그리고 방위, 항공우주, 자동차 쪽으로 고객사를 많이 갖고 있고, 북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에도 다 제조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직원은 약 35,000명 정도 되고 연간 매출은 70억 달러로 매우 큰 편입니다. 그 산미나의 설립자가 크로아티아 출신이어서 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잘 모르고 제가 이 디자인콘 행사에 가기 직전에 산미나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제 디자인콘 행사가 열렸을 때 그 미국에서 이 산미나 실적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CEO 분이 뭔가 그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같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설립자가 그 유레 솔라라는 분이고 그 크로아티아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산미나 부스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거기 계신 직원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미국에 왔을 때 정말 무일푼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이야 이제 세계적인 EMS 전자제품 조립한 회사가 됐지만 처음에는 인쇄로 기판에 그 구멍을 뚫는 드릴링 비즈니스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말 드릴링부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M&A를 점점점 하면서 회사 규모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미나라는 회사 이름은 그 어머니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이 유레솔라라는 이 CEO는 이제 회사를 설립한 파운더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CEO와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산미나를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크로아티아 출신이든 어느 출신이든 처음부터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상장시키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CEO 오늘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분이 발표한 내용을 듣고 또 쌈미나 직원분을 만나서 다시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나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 쌈미나라는 회사를 꼭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쌈미나도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쌈미나라는 그 SANMINA로 검색해 보시면 많은 그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유튜브에 가셔서 쌈미나 데이터 센터 솔루션스라고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자그마치 7년 전에 만들어진 네, 그러한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EMS 회사 중에 그 팍스콘이나 아니면 퀀타 컴퓨터 외에 다양한 회사가 있구나라는 점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미국 기업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아스테라 랩스입니다. 이 회사는 매우 젊은 회사예요. 매우 젊은 회사인데 그 2017년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립된 지 10년이 안 됐고요. 이 회사는 이제 미국 내에서 AI 수혜주로 좀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AI 수혜주라고 하면 보통 AI 인프라 쪽에서는 엔비디아를 많이 생각하시고, 최근에는 그 이제 에이직 분야에서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 외에 사실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아스테라 랩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컴퓨팅을 위한 연결 장치 솔루션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기술이라고 알려진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는 PCI 스몰리 그리고 이더넷 등의 연결 기술에 특화된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상장을 했고 엔비디아, 인텔, AMD와 협력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설립자분들이 인텔 출신이기도 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재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제 실적 발표 내용 들어보면 개별 제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스테라 랩스는 비교적 젊은 기업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컴퓨팅을 위한 연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아스테라 랩스는 전시에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그 이번 디자인컨은 산타클라라에서 열렸고요. 그 외에 이제 산타클라라 이제 바로 근처죠. 그 세너제이에서 열리는 OCP라는 글로벌 서밋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OCP 글로벌 서밋은 데이터 센터 쪽에 조금 더 특화돼서 열리는데 여기도 역시 아스테라 랩스가 작년에 참여를 해서 부스투어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많진 않아서 이렇게 그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아스테라 랩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지만 예,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스테라 랩스에 갔을 때 중국계 미국분하고 그 인도계 미국분이 두 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이제 파이팅이 넘치더라고요. 두 분 다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파이팅이 넘치고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저도 이제 명함 주면 저도 항상 한국에서 왔다, I come from South Korea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 뭐 K-드라마나 K-팝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요. 대부분의 거기서 만난 분들이 되게 그래서 사실 엄청 친절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보통 제품 소개해 주거나 회사 소개해 주는데 아스테라 랩스 같은 경우는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제 명함 봤더니 IR 담당자한테 이 명함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디자인 컨 외에 CES도 가고 뭐 세미콘 웨스트나 아니면 세미콘 코리아 같이 다양한 전시회에 감사하게 다 가봤지만 보통 애널리스트 명함 드리면 미팅이나 인터뷰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진행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IR 담당자한테 이거 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스테라 랩스의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이 회사는 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디자인콘 2025에서 제가 만나봤던 기업 중에 커넥터 전 세계 1위 회사인 암페놀, 그리고 그 EMS 회사 중에 북미권에 있는 산미나,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아스테라 랩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들하고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텔 박물관은 산타클라라의 그 인텔 본사 1층에 있습니다. 그 본사 빌딩 중에 그 인텔의 그 창업자 이름을 따서 로버트 노이스 빌딩이라고 만들어진 데가 있는데 그 빌딩 1층에 있고요. 그 입장료 내지 않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적 목적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날도 역시 한국인 학생들도 많이 방문을 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로버트 노이스 빌딩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요 로비가 있고 뮤지엄, 그리고 그 이제 뮤지엄 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이날 좀 약간 흐렸는데 흐린 날 오히려 날씨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약도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인텔 직원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고 당연히 이 로버트 노이스 빌딩 R&B라고 되어 있는 여기 1층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 근처에 가면 이렇게 웰컴 투 인텔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인텔에 방문하기 전까지 인텔이란 이름의 뜻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인텔이란 이름의 뜻이 인테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반도체 애널리스트 10년 이상 일했고 인텔의 실적 발표를 처음 들은 게 2012년에 그 4대 CEO였던 폴 오텔리니가 실적 발표 그 사회 볼 때 진행할 때 그때부터 실적 발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인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인텔이라는 회사 사명이 인테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라는 거는 이번에 알게 돼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예, 인텔은 196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그 D램을 만들었죠. 메모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인텔 소개하는 부분에 당연히 이제 인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회사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서 방문하셨을 텐데 이 인텔을 소개하는 그 뮤지엄의 입구 쪽에는 이렇게 메모리 투 더 마켓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초기에는 이런 회사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화면 이게 이 설치물이 약간 좀 거울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깔끔하게 찍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깔끔하게 안 찍히고 제가 스마트폰 든 사진 모습이 좀 중간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실물로 보면 훨씬 멋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 자체는 잘 찍히진 않았는데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인텔이 196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첫 해에는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 Intel sold no products in its first yea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출이 없는 상태니까 순손실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순손실이 발생했다 해서 recorded a loss of $446,00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2012년부터 인텔의 실적 발표 내용을 듣고 했는데 인텔이 그 창업 첫 해년도에 매출이 없고 대규모 순손실이 났다라는 거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인텔의 창업자들이 일부러 intentionally forsaken quick and easy profits, 처음부터 뭔가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는 것 자체를 그냥 아예 포기하고 사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창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지만 이렇게 뭔가 이런 결심을 하고 사업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그런데 정말 지금의 이제 저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된 인텔을 보지만 처음에 인텔은 그런 회사가 아니었고 당시에 창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리스크 테이킹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런 문장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1968년 당시에 그 인텔의 매출이 없는 그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P&L이라고 하잖아요. Profit and Loss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매출이라고 하면 Revenue나 Sales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Revenue란 단어도 없고 Sales란 단어도 없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영업 외 손익 항목만 나와 있죠. 그래서 Interest Income, 이자 이익하고 그 다음에 Operating Expenses, 그
판관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판관비를 의미할 텐데요. 네, 여기서 그 연구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그다음 마케팅에 쓴 돈,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일반 관리 비용, General and Administrative라고 해서 딱 금액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제일 밑에 Net Loss and Defic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 첫 해년도에 그 손실이 났던 매출이 전혀 없는 그 손익계산서 문서를 이게 분명히 그 당시에 다 그 타이프라이터로 타이핑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남아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처음엔 이런 회사였구나라는 걸 저도 다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인텔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로버트 노이스죠. 그래서 이 인텔 뮤지엄도 로버트 노이스 빌딩에 있는데요. 그 로버트 노이스가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활발하고 명랑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로버트 노이스가 말했던 굉장히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읽어드리면 don't be encumbered by history. 그러니까 그 역사,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런 어떤 그 역사 때문에 뭐랄까, 이제 이걸 한국말로 제가 의역해서 표현하면 어떤 사고의 한계를 가지지 말라라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go off and do something wonderful. 앞으로 나가서 또는 네, 멋진 일을 하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인텔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다 보면 상장 기업에 계신 분들 또는 비상장 기업에 계신 분들 또는 애널리스트 후배님들도 굉장히 많이 뵙게 되는데, 현재 되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또는 과거에 남들한테 말하기 곤란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그런 안 좋은 일에서 좀 계속 그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그게 뭔가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생각에 뭔가 사고를 한정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문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이제 인텔 박물관에 가면 좋겠지만, 송구스럽게도 저 혼자 다녀왔고, 그러나 뭔가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할 때, 뭐 회사 내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추진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에 얽매이지 말고, 네, 정말 멋진 일을 했으면 좋겠다란 이런 이야기를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되새기게 됐고, 또 이 그 유튜브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께도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1974년이면 이제 인텔이 1968년에 설립됐으니까 6년이 지난 이후잖아요. 그때의 웨이퍼는 지금처럼 12인치가 아니라 3인치가 표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탐방 다니면서 12인치 웨이퍼도 보고 8인치 웨이퍼도 보고 6인치, 4인치까지 봤는데 3인치 웨이퍼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3인치 웨이퍼 사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하니까 굉장히 격세지감이죠. 지금은 아마 엔비디아에서 설계하는 반도체에는 그 반도체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사이즈가 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인텔 박물관에 색연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처럼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툴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예전에 다 연필로 그렸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서로 다른 회로나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색연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연필도 5개가 전시가 돼 있고, 제가 사진을 찍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인텔 직원들이 마치 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를 대고 이 색연필로 그 선을 긋는 그런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DA 툴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다 일일이 손으로 그렸구나라는 거를 제가 어디선가 다 말로만 듣다가 실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색연필로 요거 하나 그리는데 2주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인텔 창업자 중에 그 고든 무어의 명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아마 사망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엄청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예전에 그 명함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 6가지 버전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지금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아래 눕혀져 있는 명함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명함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명함이 계속
뭐 바뀌기도 하고 회사 로고가 바뀌기도 하고 뭐 직책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바뀌고 나면 옛날 명함들 다 이제 없애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고든 모어의 명함이 다 남아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인텔이 이런 헤리티지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인텔 박물관을 잠깐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명함도 보여드리고 색연필도 보여드리고 예전에 그 귀여운 3인치 웨이퍼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인텔의 창업자였던 로버트 노이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가서 멋진 일을 하세요. 이런 메시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그 디자인콘 2025 참관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초에 CES 다녀와서 유튜브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그 저희가 1강, 2강 그리고 압축본에서 3개를 올렸거든요. 근데 1강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2,000분 이상 또 조회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CES 참관기라던가 이런 세미나들이 정말 많고 저희 한국 IR 협의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 준비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이렇게 굉장히 관심 갖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설명드린 디자인 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CES처럼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전시회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전문성을 지닌 분야의 학회 전시회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또 다녀와서 제가 지금 어떤 뭐 기술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난 친절했던 그리고 성장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전시회 참가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세미나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2월 중순에는 그 세미콘 코리아가 열립니다. 그래서 원래 세미콘 코리아가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 1월 말부터 2월 초에 열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다음 주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또 세미콘 코리아 가서 기조연설 열심히 잘 듣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잘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디자인콘 2025 참관기 세미나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